네, 여러분 또 이어서 11부 리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11부하고 이제 12부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이 드라마가 굉장히 속도감 있게 좀 약간 부족한 듯이 끝나버렸는데요. 뭐 그런 감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근데 12화로 책정이 됐고요. 일단은 이 사건들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사건들입니다. 다 알고 계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드라마의 초점이 프로파일러들의 태동과 또 그들의 성장에 초점을 훨씬 더 많이 두다 보니까 사건을 많이 압축해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동안의 언론이나 방송을 통해서 이미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구구절절히 뭐 이렇게 넣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속도감 있게 저희들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부 처음 시작하는데 보면 네. 이 송하영이 극심한 트라우마를 겪다가 결국은 교통사고까지 나서 되는데 교수님이 교통사고 나셔서 그런 거 있는 건 능은 아닌 거죠? 입원을 한 것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사실 예를 들면 식도염이 뭐 한 3기까지 가고 그다음에 이 긴장성 두통 때문에 머리에 막 주사를 맞고요. 그다음에 또 직장에 종양이 생겨서 뭐 수술해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기도 하고 이런 스트레스로 인한 여러 가지 질병들 때문에 입원을 하기도 했고요. 입원이라고 하는 것이 뭐 내가 가서 뭐 힘들어 피곤해 나 입원하고 싶어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댓글에 힘들 때마다 병원에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가서 입원했었다 그러는데 아는 사람이 있어도 입원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그 모든 것을 종합해가지고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하다 보니 그 트라우마를 이기지 못하고 송하영이 이제 결국은 퇴근길에 사고를 내고 저렇게 참 중상해를 입죠. 저는 진짜 이 드라마 보면서요, 장면 장면마다 참 그냥 넘길 수 없는 여러 장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대부분의 내용들이 1화부터 12화까지가 실제 겪은 일들이 한 90%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가슴 아프게 봤습니다. 빨리 나아야 될 텐데. 일단은 그 트라우마를 이기지 못해서 결국은 사고를 낸 송하영이 사표를 내잖아요. 네. 저는 진짜 사표 한 5번 낸 것 같아요. 예. 사표를 진짜 써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언제든지 던지고 난 떠나겠다 막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굉장히 그런 사표 내는 모습이 참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안타까웠는데 결국은 낼 때마다 국영수는 다 찢어버리고 수용을 하지 않았죠. 근데 결국은 이제 그 피해자의 가족의 어머니가 주신 고구마를 먹으면서 다시 현장으로 돌아오는 결심을 하게 되는데 제가 실제 그 사표를 내고 나서도 다시 돌아가게 된 배경이 비슷합니다. 결국은 그 사건의 피해자 가족들이 어떤 심정일까 생각해 봤어? 라고 하는 질문을 받았을 때 내가 다시 가야 되겠구나. 물론 내가 간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나라는 사람이라도 가서 같이 힘을 보태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게 한 힘이었죠. 누구라도 한 사람 빠지는 사람 없이 힘을 보태서 이 사건을 해결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간절해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잘 해주셨네요. 강호순이가 이제 11부, 12부에 저희가 좀 다루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유영철이나 정남규 사건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떠들썩했었잖아요. 거의 동시대에 일어났었던 거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서 이제 강호순이는 조금 시기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조금 더 뒤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가 언제쯤 되는 건지, 그 다음에 또 조금
독특한 유형이지 않습니까? 강호순이 같은 경우에는 그 첩보에 의해서 처음에 좀 수사가 진행이 됐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교수님. 이용철이 체포된 이후에 2004년 1월에 시작한 정남규의 범행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추적을 하기 시작하고요. 분석도 진행이 됐었고 중간에 패턴을 바꾸기도 하고요. 상당 기간 범행을 멈추기도 하는 이런 과정을 또 겪어 나갑니다. 그래서 2006년 4월이 되어서 결국 정남규는 침입한 곳에서 체포가 되죠. 피해자들에 의해서. 자, 그것이 이제 강도상해로 갈 것을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밝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06년 1월이 되었을 때 일기 프로파일러들이 15명이 2005년에 채용되어 가지고 교육을 받고 배치된 시기입니다. 그래서 자, 이걸 정리를 하자면요. 2003년에 유영철 사건이 시작이 되어 가지고 2004년에 이용철이 체포가 됐잖아요. 9월에 체포가 됐습니다. 그때 사건을 다 정리하고 송치하면서 경찰청장이 국회에 불려가 가지고 자, 연쇄살인 사건이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 경찰에서 앞으로의 유사 사건이 났을 때 대책은 뭐냐? 그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 경찰청장이 심리학이나 사회학을 전공한 사람들을 경찰에 특별 채용을 해서 중점적으로 범죄 심리에 대한 연구를 하겠습니다. 프로파일러를 양성을 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2005년에 이 조직 내에서 이제 인사 채용을 하기 위한 여러 절차를 거쳐서 2005년에 공고를 하고요. 특별 채용을 합니다. 2006년 1월에 이제 15명 중에 14명이 배치가 됐고요. 그 중에 이제 2분은 서울경찰청에서 저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됐죠. 이때가 이제 정남규 사건이 진행되고 있을 때입니다. 2006년 4월에 정남규 사건이 체포됐으니까. 그래서 1기 중에 2분은 저하고 그 체포될 몇 개월 동안에 정남규 사건에 같이 투입이 됐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정남규가 이제 체포되고 나서 또다시 이제 이 잘된 것, 잘못된 것들을 또 정리를 하고 수사 기록들을 또 검토하고 막 이런 과정이 몇 개월간 이어졌는데 2006년 12월 1일에 경찰청에서 이제 그 프로파일링의 기능이 서울경찰청에만 있을 필요가 없다. 왜? 이미 이제 다 배치가 되었지만 신임 프로파일러다 보니 저를 이제 너는 경찰청으로 와서 서울경찰청의 프로파일러들하고만 일을 하지 말고 전국 경찰청에 있는 프로파일러들을 총괄, 지원, 교육 뭐 이런 것들을 하라. 이렇게 지시를 받고 제가 발령이 납니다. 용전을 하셨네요. 네, 근데 영전인데 사실 저는 이제 뭐 팀원이 생겨갖고 일 좀 하려고 그러니까 또 경찰청으로 발령이 난 거죠. 근데 그때 발령이 나면서 대신 너 혼자 근무하기가 어려우니까 전국 프로파일러 중에 4명을 선발해서 팀원으로 만들고 가라. 야, 아주 파격적인, 아주 파격적인 대우를 받고 갔지요. 가가지고 팀을 이제 전국에서 몇 명 선발해가지고 팀을 만들어서 2006년 12월 1일부터 경찰청으로 출근을 합니다. 전국 경찰청의 요원들을 이제 다 파악을 하고요. 그 준비를 하고 있던 중에 23일쯤에 경기경찰청에서 이제 요청이 옵니다. 이상한 실종 사건이 지금 3건이 있다. 왜 이상하냐 했더니 이상하게 노래방에서 그 도우미로 일하는 분들이 실종이 됐는데 실종이 될 이유가 없는 분들이고 두 번째는 어떻게 실종됐는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그러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팀원들을 정비해서 수사팀하고 연락을 해가지고 자, 실종에 대한 1차 수사 자료들을 먼저 보내시오. 라고 하고 있는데 다음날 아침에 이제 회의를 진행을 하면서 수사 기록을 막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경기경찰청 당시에 수사본부장이었던 수사부장
수사부장이 직접 전화를 겁니다. 그래서 야, 실종이 더 있다. 지금 거기서 수사기록 검토할 때가 아니고 빨리 와라. 그래서 무작정 이제 출발을 합니다. 이게 강호순과의 전쟁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 실종 사건들을 모아가지고 지금 이 실종이 우리가 유영철과 정남규를 겪었잖아요. 유영철 사건에서 이미 실종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종 사건이 아니고 다 취합해서 살인 사건으로 수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약간 다른 얘기지만 그 직접 전화를 걸었던 수사부장님은 정남규 사건 때 그 형사 과장으로 수사를 지휘했던 분이 승진을 해서 간 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드라마에서도 약간 그런 식으로 네, 나오거든요. 승진해서 갔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프로파일링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이니까 빨리 도움 요청을 하는 거죠. 두 번째, 경찰청에 제가 갔을 때의 국장님. 이 국장은 수사부장을 하다가 또 승진해서 온 사람이에요. 서울경찰청에서. 그러니까 둘 다 프로파일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사에 개입을 하고 도움을 주고 지원을 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국장 보고를 했더니 빨리 가는데 내가 오라고 할 때까지 오지 마. 이렇게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길로 수사본부에 투입돼가지고 출퇴근을 매일 거기로 했습니다. 그냥 수사본부로. 그래서 새벽 1시, 2시에 끝나면 그 1월, 추운 1월, 2월에 차를 끌고 오면서 또 현장을 돌아보고 실종 장소 또 가보고 이렇게 이제 강호순 사건이 시작이 되죠. 근데 강호순은 그 차량에도 그 사진이 붙어 있었고 그 드라마 속에서도 보면 시베리안 허스키를 키우고 있던데 보통 연쇄살인범은 개를 약간 유영철 같이 살인의 연습 도구로 그렇게 사용을 했었지 강아지를 키운다는 건 조금 연쇄살인범 이미지하고 안 맞는데 그거 실제입니까? 그거는 실제 개들을 많이 키웠어요. 개 농장처럼 만들어 놓고 상당히 많은 개를 사육을 했었는데 그것은 뭐 예를 들어서 그 애완용 우리가 반려견의 개념이 아니고 그냥 개를 집단으로 키우는 걸 했었는데 자기가 뭐 사료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고 해서 집단으로 뭐 그냥 아사시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강호수는 강아지나 이 동물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이 여전히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베리안 허스키 사진은 이제 체포되고 나서 이 네티즌들이 분노에 차가지고 막 인터넷 이 강호순의 SNS를 뒤져가지고 예전에 찍었던 사진을 이제 인터넷에 공개를 하죠. 그렇게 이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강호순이 뭐 이런 반려견들에 대해서 어떤 애정을 가지고 키웠다라고 볼 수 있는 지점은 없습니다. 그 30분쯤 넘어가는 데 있어서 그 나도 모르는 또 다른 나, 뭐 인간의 다면성 여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송하영이가 한 멘트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떤 걸 내포하고 있는지. 병원에 저렇게 있다가 느낀 점들은 결국은 내 자아에 대한 이제 고민과 번뇌가 시작되는 거죠. 예를 들면 과연 이것을 왜 하고 있으며 해 나갈 수 있겠는가? 그다음에 왜 또 나인가? 뭐 이런 고민들, 그런 것들에 대한 의미를 갖고 있는 대사들입니다. 굉장히 심오한데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이걸 다 표현하기도 저는 어렵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그 연쇄살인범이나 범죄자들을 계속 면담을 하시다 보면 그 사람들의 악행에 대해서 감정들이 좀 쌓이고 나면 감정들을 이렇게 비워낼 그 시간이나 기회 같은 거 그렇게 또 하십니까? 그게 사실 없어요. 이 문제는 지금 단순히 면담만 뭐 100건, 200건 이어졌다면 뭐 견뎌낼 수 있겠죠. 일이니까. 그러다 지금 이미 두 사건을 거쳐왔습니다. 치열하게 두 사건을 거쳐오고 나서 느끼는 감정이기 때문에 거의 번아웃, 소진된 감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감정을 비워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업무로부터 완전히 떠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휴식의 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사실은 없었습니다. 휴가를 가긴 했어도 휴가 중에도 늘 뭐 팀장님 뭐 전화가 오고, 휴가를 일주일을 내거든요. 보통 여름 휴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요일 일요일 끼고 뭐 하면 일주일 되는데, 저는 한 번도 다 일주일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3일 4일 만에 다시 복귀를 하거나, 중간에 계속 하루 종일 뭐 그 어디 여행지에 가서도 사건 관련 통화를 하거나. 전화기 좀 꺼놓죠. 근데 그게 안 꺼지더라고요. 예, 그게 일종의 직업병이죠. 안 꺼집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비워낼 시간이 필요한데 너무 소진되지 않았는가 하는 지난 세월입니다. 네. 39분 예. 좀 지날 때인가요? 저게 그 병석에 병원에 계시는데 물론 극화돼 있는 거지만 그 피해자 가족이 오시잖아요. 그런 조금 전에도 뭐 한번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 그 유가족을 만나거나 이래 본 적이 있으세요? 저렇게 찾아오신 분들이라든지. 찾아오신 분은 없었고요. 그 제가 한 두세 번 간 적은 있어요. 근데 그 인사하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뭔가 저 딴에는 뭐 위로를 한번 해볼까라고 하는 참 개인적인 감정이었는데, 차마 들어가서 뭐 문을 두드리거나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물론 사건을 수사하면서 피해자 가족들을 만나서 평상시에 피해자의 어떤 그 이 삶의 방식들, 또 성격, 성향 이런 것들 분석하기 위해서 만나본 적들은 아주 많지만, 끝나고 나서는 이렇게 아까 두 번인가 세 번쯤 제가 갔는데 결국은 그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차마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다시 아픔을 건드리고 꺼낸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서, 지금 하영이도 보면 뭐 문 앞에다가 사진하고 꽃을 놓고 온다든지, 찾아가서 뭐 문을 두드려서 어줍지 않게 위로한다든지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거는 저는 그 쉽게 말해서 어떤 함부로 피해자들을 내가 위로한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에서 빚어지는 행동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본 적은 없습니다. 네. 이 장면 보면서 굉장히 저도 가슴이 아팠죠. 그러니까 이런 저희가 이제 계속 연쇄살인범에 대해서 또 무동기 범죄에 의해서 피해자가 무작위적으로 선택이 되고 이런 피해를 당하다 보니까 좀, 만약에 가장이 그래갖고 한 집안이 무너졌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보상 대책 같은 게 있습니까? 지금 피해자와 관련된 그 피해 회복은 법무부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도움을 받는 것들이 잘 진행이 안 됩니다. 굉장히 나름대로 지금 예산도 많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그리고 법무부에서 그냥 갖고 지금 집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거주 이전 비용도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요. 또 임시 숙소 같은데 범죄 현장에서 잠을 잘 수 없으니까 숙소 같은 것도 뭐 지원을 해주고 하는데 한시적이죠. 한시적이고, 피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국가가 이렇게 끝까지 책임을 지고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너무 간과하고 있지 않나. 물론 모든 국민의 세금으로 모든 피해자를 다 뭐 이렇게 다 케어할 수는 없습니다만, 기본적인 것들이라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빨리 우리가 좀 더 논의를 진행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감이 좀 떨어진다. 그런 거네요. 네. 일단은 뭐 사건 얘기를 좀 들어가면 다시 그 강호순이가 그 왜 막 보통 뉴스에도 막 나오고 얼굴이 뭐 꽤나 호남형이었잖아요. 교수님 이렇게 면담도 하시고 그랬는데
실제로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 여성분들을 차에 태울 수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가능했던 그런 정도의 외모를 가진 혹은 뭐 말을 잘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는지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이 사건을 얘기하면서 언론에서도 그러고 저도 뭐 호감형에 호의동성을 시킨 범죄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 이자가 호감을 가질 만한 사람이냐 또는 말을 잘하는 달변가냐 우리가 이런 평가의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교묘하게 피해자를 속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제가 이 구분해야 될 것은 자,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서는 좀 위협스럽지 않은 어떤 복장, 뭐 표정, 뭐 언어적 표현 이런 것들을 사용했다는 것이지 그가 뭐 이렇게 뭐 호감형이고 뭐 미남형이야, 쾌남형이야 이런 평가들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시니까 그런 내용이 맞는 것 같네요. 어쨌든. 그가 뭐 진짜 호감형이라고 해서 피해자가 탔나?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교묘하게 피해자를 속이고 유인해서 태운 범죄자일지 그가 호감형이어서 탔다 이런 연결고리를 우리가 찾는다면 매우 잘못된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무지해서 그럴지 모르겠는데 경기청의 관할인데 광역수사대라고 해서 저는 광역수사대가 광역시에만 있는 건 줄 알았더니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 거기서 나오는 그게 광역수사대. 아니고요. 네. 자, 이 유영철 사건 때 이제 기동수사대였습니다. 기동수사대가 좀 더 확대를 하자. 나는 이제 그 조직 내에서 얘기가 나와가지고 광역으로 움직이는, 그러니까 이 넓은 의미의 광역으로 움직이는 이 수사팀을 좀 더 확대하자 그래서 인원과 직제를 훨씬 늘려가지고 광역수사대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광역수사대가 경찰청마다 다 있어요. 그 광역수사대가 정남규 사건, 강호수 사건을 거치면서 더 전문화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은 강력수사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동수사대, 광역수사대, 지금은 강력수사팀으로 바뀌었어요. 강력수사대로. 그래서 각 경찰청에 강력수사대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해서 이제 강호순 사건에서 말이 나오는 게 이제 호의동승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호의동승이라는 건 뭐 예를 들면 한적한 길에 버스가 뭐 몇 시간에 한 번씩 오는데 사람이 기다리고 있으면 좋은 의미로 조금 가시는 데까지 좀 모셔다 드리고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호의동승에 의한 그런 범죄가 실제로 이 사건 말고도 또 이런 사건들이 많이 있나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먼저 떠올리실 수 있는 것이 사기 사건입니다. 대부분의 사기 사건들은 호의를 베풀거나 또는 뭔가 큰 이득을 돌려준다고 시작을 하죠. 그런 교묘한 사람들의 심리를 파고드는 범죄가 다 이 호의적 범죄입니다. 그래서 호의를 베풀면서 차에 태우면서 유인을 하는 계략을 쓰는 자이죠.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어리석어서 그 차를 탄 게 아니고요. 이 그 지역의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서로 도움을 주는 선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했기 때문에 계략이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한 이 범인이죠.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그 모르는 사람 차에 타지 마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애들 유괴하고 납치하고 그런 부분에 이렇게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인데 여기 보면 이 11부에 들어서 정만식 배우가 그 계장님으로 쪽으로 나오잖아요. 이분이 좀 비중이 있는 분인데 이분이 나오면 드라마가 좀 가벼워 보여서 그럴까요? 왜 이분 저는 좀 연기력도 좋으신 분인데 아니 근데 이 혹시 역할은 보셨어요? 봤죠. 당연히 봤죠 지금. 리뷰하면서 보셨냐고 물어보면 어떡해. 아니요 그 현장에서 현장에서 직접 나가서는 못 봤어요. 정말 이 마지막에 뭐 그 씬 찍을 때는 제가 필요 없어서 안 갔는데 저 약간이 각색되어 가지고 비슷한 역할을 하신 분이 경기경찰청에서 강호순 수사할 때 있긴 있었어요. 승진해서 그분도 간 사람이었는데 약간 초창기에 굉장히 회의적인 프로파일링의 감정을 갖고 있다가 승진해서 가면서 강호순 사건 할 때 같이 굉장히 협업을 많이 한 분이 계세요. 근데 좀 계급도 다르고
역할도 달랐지만 일단 있는 모델이긴 합니다. 이게 지금 56분 뭐 57분 경쯤에 되면은 그 계속 그런 호의 동성에 대한 어떤 문제가 좀 발생한다고 해서 CCTV를 좀 추가로 주변에 막 달지 않습니까? 실제로 CCTV가 이제 저 시기부터 좀 많이 늘어나고 범죄도 사실은 많이 이용되기 시작한 거죠. 이제 저 때부터는. 예. 이때만 해도 지금 신흥도시의 이면도로들이기 때문에 CCTV가 많지 않았어요. 그나마 이제 그 국도나 고속도로가 연결되기 때문에 방범용 CCTV들이 많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수사를 계속하다 보니까 도저히 안 돼서 지금 이 장면에도 보면 CCTV 설치하잖아요. 기존에 있던 CCTV들이 화질도 별로 안 좋고 장소가 그냥 이동하는 모습만 볼 수 있을 정도여서 이 사건 수사를 하면서 일단은 체포도 중요하지만 이제 예방을 해야 된다는 것이 판단이 되어가지고 이 경찰청, 경기경찰청하고 이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서 고화질의 CCTV를 이제 막 설치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나중에 적발이 되는 거죠. 한 62분쯤 1시간 좀 지나서 보면 이 범죄 현장하고 그 시신을 유기한 거리가 한 25km 정도 막 된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게 실제로 뭐가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범행을 할 때 이제 피해자를 차 안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그 장소는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자기 나름대로 이동을 하면서 보아왔던 눈여겨 보아왔던 장소를 선택해서 이제 시신을 안매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도로상에 대한 분석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자, 지금 어느 쪽으로 가는 오른쪽에 있는 야산이냐, 아니면 큰 지금 예를 들면 실종 장소로 추정되는 곳에서 와가지고 다시 유턴을 해서 가야 되는 곳이냐, 뭐 이런 분석들 당시에는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었죠. 근데 어찌됐건 범행을 저지르고 자신이 눈여겨 보아놨던 이런 곳에 이제 피해자들을 매장을 하기 시작을 하죠. 지금 뭐 범행을 저지르고 그 카드를 가지고 현금 인출기로 가지 않습니까? 현금 인출기 가서 뭐 그때 사실 실제로 그런 현금 인출기에서 찍힌 화면들이 있는지 강호순이 있죠. 사건에서 네. 실제로 피해자의 카드를 가지고 인출하는 장면이 지금 이 장면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 저렇게 손가락에 지문이 남지 않기 위해서 콘돔인가요? 저런 행동을 저지르죠. 그래서 나올 때 제가 체면 수사까지 했다는 말씀을 강호순 사건 때 이미 뭐 다 드렸었죠.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유영철도 세화동에서 네 번째 사건을 침입해서 저지를 때 금고로 부순 흔적을 드러내면서 강도로 위장을 했고요. 지금 이 사건도 실종이 계속되니까 경찰에서 수사한다는 것을 인식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수사 원선을 주기 위해서 강도다 이건. 그래서 이제 돈을 인출해 가는 장면이 이제 자식 스스로 연출을 하게 된 거죠. 이렇게 뭐 11분은 이 정도로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더 11부 하시고 싶은 말씀.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포착을 하죠. 이제 새로 설치된 CCTV에 피해자를 손으로 누르고 가는 장면, 우리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자, 이렇게 11부를 마무리하고요. 1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